어느덧 올해도 하루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오늘 한 해 스님들은 어떻게 지내셨는지. 정신없이 바쁜 해였죠. 왜냐하면 네. BTN 불교TV 세상만사로 인해서 참 스님들 자주 만나 뵙고 네, 촬영할 때마다 그리고 또 TV에서 또 자주 만나 뵙고 아마 그게 올해 참 가장 큰 이슈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굉장히 즐거워해요. 이 방송 기다려지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것 때문에 이 시간 조정하고 일정 조정하는 일들도 만만치 않은 그런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울산에서 뭐 스타가 됐다고 소문이. 뭐 스타까지 아직 내가 뭐 사인을 주거나 그런 적 없으니까. 근데 올해는 5월, 6월? 5월, 6월에 이제 메르스 때문에 사실은 온 국민들이 굉장히 긴장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고 그때 못한 행사들이 전부 가을로 와서 사실은 추석 세고 나서부터 10월, 11월은 그 봄에 못했던 행사들 때문에 전부 바쁜 그런 한 해를 보낸 것 같아요. 유난히 하여튼 이번 10월, 11월은 그 우리 불교계 안에도 행사가 진짜 많았던 그런 한 해가 아니었던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와중에 이제 10월 달에 그 법무사 제1회 축구대회 한 24개 팀 모여서 한 3주간 했는데 그거 이제 준비하고 뭐 회의하고 한 넉 달 정도가 간 것 같아요. 그게 조금 뭐 재미도 있었고 좋았던 그 해 나가는 과정이 이제 마음 모아서 해 나가는 게 이제 좀 즐거움이 있었고 그 화면을 통해서 나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제 습관도 좀 볼 수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이렇게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프로그램, BTN 프로그램을 통해서 세상 이야기를 정말 그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는 시간도 되고 또 제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런 세상에 대한 관점을 갖고 살고 있구나 그런 거를 이렇게 다시 볼 수 있게 돼서 이 프로그램이 고맙기도 하고 또 하여튼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뭐 하린 스님 덕분에 나도 이런 인연, 이런 시간들 가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매년 그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될 때쯤 되면 언론에서 올해의 뭐 10대 뉴스, 뭐 10대 사건 이런 거 매년 발표하지 않습니까? 나 아직 올해 거는 뭐 지금 살펴보지 못했는데 매번 이렇게 그 10대 뉴스를 볼 때마다 보면 그 뭐 메르스라든가 또 그 전에는 뭐 세월호라든가 또 올해도 뭐 국정화 등등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 1년을 살고 나서 남겨진 어떤 중요한 이슈가 아주 행복했던 이슈보다도 오히려 참 힘들었던 또 부정적이었던 그런 이슈들이 더 많이 기록되어지고 있고 또 알려지고 있구나 이런 데 대한 약간의 아쉬움들이 있어요. 그래서 힘들었던 것만큼 또 행복했던 시간들도 많았을 텐데 왜 우리는 좀 행복했던 시간에 좀 집중하지 못하고 힘들었던 시간들에 더 많이 집중하는 걸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또 불광산사 얘기를 해서 좀 그렇지만 그 갔을 때 그쪽에서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지금 마음에 지금 남는 것이 놀아도 부처님 품 안에서 놀아야 된다. 굉장히 그 강하게 공감이 됐어요. 절에서 법회, 기도 뭐 이런 거 하는 건 당연한 건데 절 안에서도 이제 그런 법회 기도와 더불어서 노는 그런 어떤 시간이 있을 때도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노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 품 안에서 놀아야 된다. 부처님 품 안에서 놀아야 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것 중에 우리가 좀 좋은 의미로서는 뭐 연불, 뭐 절, 어떤 참선 뭐 이런 것도 하나의 어떤 것이 될 수 있고 또 노래를 하나 하더라도 부처님 그 참불가 또 어떤 게임을 하더라도 부처님을 염두에 둔 이런 그걸 해야 된다. 이 말에 굉장히 그 공감이 됐었어요. 그런 장소를 많이 제공해 주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 콘텐츠가 많이 부족한 입장. 거기다가 축구장 하나만 만들어주면 네, 또 축구 그 땅 이야기가 나오십니다. 오지 말아도 와서 잘 놀고. 근데 축구를 좋아하지 않는 품도 분들은 크잖아. 어떡하죠? 축구 말고 농구를 하게 해도 됩니다.
근데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축구를 이렇게 우리도 축구부를 이제 만들어봤잖아요. 만들었는데 이게 뭐가 하나가 또 문제인가 하니까 일단 공을 딱 놓고 시작을 딱 하는 순간 격해지더라고요. 이 승부욕이 딱 앞서서 그래서 저기 시작하기 전에 연부를 하고 다란이를 몇 편 아, 하고 진짜 축구 얘기만 나오면 하림 스님 지금 뭐 오래 가기 딴 길을 때문에. 생각해요. 그 이번 동지 때 사실은 그 법문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1년 동안의 자기 삶을 한번 되돌아보고 지금부터 남겨진 8일 동안 동지 때부터 12월 말일까지 8일 동안 2016년을 새로 살아갈 계획을 한번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2015년 동안의 일과를 잘못된 것들은 이제 부처님께 회양시켜 드리고 다시금 2016년을 살아갈 계획을 이 8일 동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라고 이렇게 이제 부탁을 드렸는데 이제 나도 이제 준비 정리를 해야겠어요. 2016년에 또 나한테도 여러 가지 그 계획들이 진행될 건데 한번 저희도 그거 한번 잡아봤으면 좋겠어요. 버킷리스트라고 하죠. 2016년에 꼭 해보고 싶은 3가지 뭐 이런 거. 하여튼 준비하시면서 사연을 듣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30대 주부인데요. 얼마 전 우리 집에 작은 소동이 있었어요.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학교 마치고 왔는데 손에 과자를 들고 온 거예요. 제가 따로 용돈을 준 적이 없기 때문에 과자 어디서 났냐고 물었어요. 아들은 우물쭈물 하더니 길에서 돈 10,000원을 주었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주운 돈으로 과자를 사 먹으면 어떡하냐고 혼을 냈어요. 아들 말이 친구랑 함께 오다가 돈을 주었는데 친구들이 주인 없는 돈은 써도 된다고 해서 다 같이 사 먹었다는 거예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저는 아들에게 분명히 돈의 주인이 있을 텐데 그렇게 함부로 허락 없이 쓰는 건 도둑질이라며 남의 물건에 욕심을 낸 것에 대해 벌로 손바닥 5대를 때렸어요. 저녁이 돼서 남편이 퇴근해서 제가 아들 얘기를 했더니 남편은 오히려 저에게 뭐 그런 일로 아이를 혼내냐며 제가 감인한 것이라고 했어요. 저도 마음이 안 좋아서 잠자리에 들 때 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냐고 물었더니 자기가 남의 돈을 쓴 건 잘못이지만 그럼 앞으로 돈을 주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묻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두면 다른 사람이 가져갈 것이고 경찰서에 갖다 주면 주인이 찾으러 왔을 때 돈을 못 찾을 거라면서 말하는 거예요. 저도 할 말이 없었어요. 점점 각박해지는 세상에 부모로서 아들에게 정직하게 살라고 가르치고 싶은데 현실적인 상황에 부딪히니 좀 혼란스러워요. 스님, 정직하게 산다는 기준이 뭘까요? 정말 남편의 말처럼 제가 감인한 것인가요? 저처럼 아이를 가르치면 아이가 나중에 세상을 사는데 융통성이 없어 고통스러워질까 혼란스럽습니다. 나는 들으면서 답은 딱 나왔는데 어떤 답이 10,000원을 나오셨어요? 주었잖아요. 네. 그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절에 와서 굴전하겠다고. 근데 저는 사실 굉장히 고민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9살 정도 됐을 때 길을 가는데 길가에 500원짜리 지폐, 예전에 지폐였지 않습니까? 거기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 주위를 한 10바퀴를 돌았을 거예요. 이걸 주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주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결국은 주지 못하고 떠났어요. 지금도 제 머릿속에는 여전히 그 500원짜리 지폐가 앉아 거기 있는데 어딘지 할인선한테 알려줘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항상 살아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어서 내가 썼어야 되는 것이었을까? 아니면 주지 않는 것이 잘한 것일까? 이게 항상 이게 대비가 되는 거예요. 어땠을까요, 주님? 글쎄요, 난 지금 이제 들으면서 네. 저게 이제 주승 거지 않습니까? 네. 주승 것은 훔친 건 아니죠. 그렇죠. 주승 것과 훔친 거는 좀 개념이 다를 거라서. 완전히 다르죠. 네, 그래서 이제 불전함을 넣는다 하길래 저게 도덕적으로 어떻게 이해가 될까? 이게
훔친 거를 불전하면 늘하면 결국은 범죄에 그 부처님이 이제 연루되는 거. 편취된 거고. 근데 주순 것을 불전함에 넣는 일은 그 어떻게 받아들일지 생각을 못 해봤는데 그 훔친 거와 주신 건 분명히 다르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지금 저 어머니가 지금 아이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자기가 어떤 기준으로 아이들을 대해야 될 거냐 하는 것이 지금 고민인 거예요. 그런데 사실 뭐 그 답을 하기 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실제 그런 경우들을 아마 한 번씩은 다 경험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나도 착한 일 한다고 사실은 어릴 때 이런 기억이 있어요. 학교를 마치고 가는데 앞에 어떤 아주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가는데 통장을 탁 떨어뜨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착한 일을 한다고 얼른 가서 그걸 주워가지고 그분한테 이거 통장 떨었다고 갖다 드렸더니 다 쓴 거. 통장에 이렇게 다 쓰고 난 구멍을 그러니까 이거 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도 버리면 안 되는 건데. 오래전이죠. 오래전인데 그거를 거기다 그렇게 버려. 길에 버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랬는데 나는 좋은 마음을 가져갔는데 그렇게 불법 투기 현장을 보셨군요. 사실은 나도 어렸을 때 그 고모 할머니께서 이렇게 그 버스 토큰을 판매하는 그런 장사를 하셨는데 제가 거기를 보다가 누가 1,000원짜리를 떨어뜨린 걸 봤어요. 그럼 싹딱 나가가지고 발로 밟아놓고 사람이 그 다 지나가고 안 보일 때까지 밟고 있다가 다 지나가고 나서 그걸 이렇게 주워가지고 뭐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기억은 나진 않고 밟고 있었다는 게 중요해요. 네, 그 1,000원짜리를 한번 주웠던 적이 있고 그 이후로 사실 돈을 주워본 적은 별로 없어요. 나는 돈을 주워본 적은 없는데 그 기억이 지금 나네요. 강하게 다가옵니다. 발로 밟고 있었다. 어릴 때 그런 부분이 한두 번 있더라도 그게 커서 이제 엄마의 걱정은 얘가 커서 그런 게 습관이 돼가지고 그런 어른이 될까봐 심하게 우려하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너무 반복되는 건 그렇지만 뭐 그런 작은 실수는 이제 엄마의 사랑으로 그때도 좀 전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엄마가 이제 조금 이렇게 안아주고 위로하고 격려해서 실수를 인정하고 다시 그러지 않도록 그런 마음을 나누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동자승이 5세, 6세, 7세입니다. 지금은 5세, 6세, 7세만 돼도 앉아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다 인지를 알아듣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문제는 그 시기에 그 아이가 무슨 나쁜 마음을 의도적으로 가진 게 아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정확한 설명을 하게 된다면 그 아이도 분명히 그것에 대해 인지를 할 수 있는 건 충분하다. 또 어릴 때 그런 추억이 한번 없다면 커서 네. 무슨 저희도 이렇게 다 있을까요? 가지고 있는 추억인데 발로 밟은 추억까지. 그런데 이제 뭐 아까 이제 주순 것을 이제 가끔 언론에 보면 뭐 상당한 금액을 주워서 이렇게 뭐 경찰서에 갖다 냈다든가 뭐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어떨 때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적도 있어요. 그걸 쓰지 왜 바보처럼 경찰서에 갖다 줬을까라는 생각을 들었던 적도 있었는데 뭐 지금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지금 표정은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 그 학생 친구 같은 경우는 그것을 주워서 사용하는 것은 일회입니다. 어쩌면 한순간인데 그것을 어머니에게 갖다 드린다거나 또는 경찰서에 갖다 줘서 이것을 내가 주웠습니다라고 이제 뭐 선행이죠. 착한 일이죠. 그렇게 했을 때 그 기억은 평생 갈 것 같아요. 예, 그것을 1,000원을 주워서 무언가 군것질을 하는 순간은 한순간이고 그 잘못의 느낌이 오래 가지만 그것을 경찰서에 갖다 내고 주웠습니다라고 이제 알려줬을 때 그것이 갖는 그 기분 좋은 느낌은 정말 평생 자신을 기쁘게 할 것 같아서 그건 가르쳐줘야 될 것 같아요. 주웠으면 너의 것이 아니다. 그것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되돌려주거나 뭐 아까 스님 말씀처럼 그 법당 불전함에 내는 방법이거나 반드시 다시금 누군가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좋을 것 같아요. 한 가지 잃어버린 사람을 조금 생각해 보는 것도 좀 좋은 것 같아요. 뭐 저도 이제 그때 한번
미국 갈 때 일본에서 공항에서 이제 잠깐 뭐 이동하다가 택시에 뭘 비행기표랑 이런 거 놓고 내렸는데 정말 애 같아져 이제. 그래 그게 뭐 현금화되지는 않지만 나에겐 절실하게 필요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뭐 여행이고 뭐고 뭐 호텔하고 공항에 가서 몇 시간을 기다려보고 근데 결국 이제 그때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게 정말 이제 힘든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주인에게 찾아주는 게 제일 좋지만 안 되더라도 그 잃어버린 사람에 대한 마음을 조금 한번 생각해 보도록 그 아이에게 그러면 좀 도움도 되지 않을까. 잃어버린 사람의 심정, 아픈 마음을 안고 다음 사연을 들어보도록 하는 건 어떨까요? 왜냐하면 삶의 한 과정이니까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 네. 컴퓨터 부품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남자입니다. 한 달 전 저는 2년 동안 사귀었던 여자친구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았습니다. 여자친구와 저는 결혼까지 약속한 사이였는데 최근 결혼 문제를 놓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서로 감정이 상해서 이별까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냥 연인들끼리 사소한 의견 차이라고 생각했는데 여자친구는 더 이상 저와 교제를 할 수 없다고 하네요. 여자친구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전화도 하고 집으로 찾아가서 사정을 해보았지만 여자친구는 저에게 실망했다는 말만 하고 만나주지 않아요. 저는 아직 헤어질 준비가 되지 않았고 한 번도 그녀와 헤어지는 일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그녀의 마음을 돌려야 할지 또 어떻게 그녀를 다시 만나야 될지 아무리 애원해도 여자친구는 이런 제 모습이 더 싫다고 해요. 모질고 차가웠던 그녀의 말이 정말 내가 2년 동안 만난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저에게 상처가 돼요. 요즘은 어쩌면 저와 헤어지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닐까 싶기도 해요. 아니면 이미 오래전 헤어질 생각을 해왔나 싶기도 해요. 친구들은 쿨하게 잊으라고 그만 포기하라고 하지만 저는 포기가 안 돼요.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헤어지는 일을 쉽게 할 수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불교에서는 인연이란 말을 하면서 떠나가는 마음을 붙잡으려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헤어질 때 정말 인연이 닿은 것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포기하는 것은 옳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걸까요? 순정파 그런 단어가 생각이 나는데요. 네. 비교적 남자들이 좀 그렇지 않나요? 그런가요? 스님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아니 뭐 나한테서야 뭐 그런 경험이 네. 많으니까 아무래도 풍부하게 얘기가 되지 않을까. 아마 이제 그 어떤 감정의 처리가 남자와 여자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남자들이 대부분 어떤 이제 여성들이 이런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그 심플하게 자신의 감정을 처리하는 측면이 있고 남자들이 굉장히 이런 부분들을 심플하게 처리하지 못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고 해요. 그 아까 보니까 실망했다라는 얘기를 그러니까 그 여자 상대가 분명히 어떤 부분에 실망한다는 의사 표현을 아마도 계속 했을 거예요. 근데 오래전에 이제 오래된 부부도 결국 그 언어 그 무엇을 내가 실망했다 또 그걸 알아차리는데 한 10몇 년이 걸리는 불편한 부부 관계를 계속 하다가 결국 그걸 이제 서로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써 다시 아주 좋은 관계로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그 실망했다라고 하는 그게 분명히 의미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남자가 못 알아들으면 결국은 화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림 스님께서 축구 이야기를 하시면 하림 스님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을 때는 그 축구 이야기가 굉장히 잘 좋게 들려요. 아 그러냐고 같이 이렇게 맞장구도 쳐줄 수 있고 이랬는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림 스님 참 귀찮다. 이럴 때 축구 얘기만 하다 보면 참 듣기 싫은 소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사랑이라는 것도 그렇지 않을까요? 열정과 사랑이 정말 넘칠 때는 그 상대의 어떤 행동과 어떤 말을 하더라도 다 신비롭게 들리고 좋아 보이고
좋은 소리 들리는데 이제 한 사람 마음이 조금 떴을 때는 그게 이제 실증이 나고 짜증이 나게 들리거든요. 그게 인연이 다 있다라는 소리와도 같은 말이 아닐까 싶어요. 네. 근데 한 사람은 지금 잡고 있어요. 그것 또한 집착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놔버려야 되는데 참 쉽지가 않죠. 근데 집신도 네. 짝이 있다는 말 하잖아요. 집신도 짝이 있다라고 말해서 마치 그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아주 그 숙명론적인 그런 만남인 것 같지만 살아보면 무수한 인연들이 나에게 오고 나에게 또 사라져 가요. 그런데 그 무수하게 오는 인연들 가운데 어떤 한 가지 인연만을 움켜잡고 마치 이것만이 나에게 유일한 인연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집착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기를 그 인연이 끝나면 또 새로운 인연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옛 인연에 그 인연이 다한 것에 너무 부여잡고 있지 말고 마음을 열고 새로운 인연을 만나보는 것도 옛날 인연을 잊기에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까지 얘기할 때 다 이렇게 뒤로 붙여서 얘기했거든요. 네. 근데 뭐 남녀 무슨 얘기 나오면 나부터 나와가지고 경험이 굉장히 많으셔서. 격한. 그러니까 할 말이 많거든요. 특별한 관심사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런 것 같아요. 사람마다 자기 자신은 모르지만 그 사람의 색깔이 다 있어요. 성향, 정체성. 자기 자신은 잘 모르지만. 그럼 사람마다 전부 다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는데 그 색깔이 비교적 가까운 색깔의 사람을 만나게 되면 공감대가 크면서 이게 같이 가지는데 처음에 만날 때는 색깔을 모르잖아요. 딱 만나서 보면 서로 색깔을 파악하는 과정 속에 이 사람의 성향이나 생각의 어떤 가치를 느끼게 되면 그 상황에서 제가 맞으면 괜찮지만 안 맞으면 이거는 그때부터는 이제 서로 불편해지는 관계가 되겠죠. 그럼 어떻게 마음이 변한 걸 알까요? 그것은 그 사람을 파악했을 때 이 색깔의 어떤 그 경계를 조금 이해한다면 내가 내 색깔을 가지고 좋다고 해서만 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빨리 상황과 상대를 파악하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나요? 저한테 어려운 거 묻지 마시고요. 그 인연 그러니까 생각나는데 우리 절에 이제 그 한 50대 늦게 이렇게 출가 한 2명이 해서 지금 잘 스님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나이가 40 중반 넘어가는데도 사회 어떤 그런 여성과의 결혼 인연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보면 그분들 스타일이 그 속세 인연이 아니더라고. 그래서 그 진작 들어왔어야 되는데 그 민기적거리다가 그 당신들도 이제 살아보니까 저 길은 내 길이 아니었던 거예요. 차라리 여기서 너무 편한 이게 자기한테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와 인연이 맞는 그 길을 또 그런 사람과 인연을 만나 그것도 어찌 보면 일종의 용기고 선택이 아닌가. 진작에 그리 했으면 진작에 맞죠. 그러니까 그게 때가 이제 있지 않을까 자기 길을 잘 이렇게 용감하게 선택해 간 것 같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만나는 것도 인연이 있어서 만났다면 헤어짐이라고 하는 것도 인연으로 헤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럼 인연이라는 것은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냐? 그게 아니고 만날 때는 상대를 모르고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만나서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서로의 그 공감대가 적다면 그 적은 것에 대한 느낌은 두 사람만이 분명히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느낌을 찾아서 그것이 공감이 커진다면 발전시켜 가는 것이지만 느낌의 공감이 적어진다면 그것은 뭐 자연스럽게 어떤 이별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로 다가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찰 운영하다 보면 그것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네, 신도님들이 그렇죠. 좀 네. 편안하게 아무리 준비 잘해줘도 와줬으면 좋겠는데 그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뭐 인연 따라 맡겨야죠. 좀 놓는 마음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상담해 주신 분께서도 네, 그 분명한 거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리자면 새로운 인연이 오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 마음을 지금도 상대는 벌써 저 어디 멀리 저 미국
까지 가버렸는데 마음 자체는 내 마음은 아직도 여전히 그 사람 옆에 있다라는 건 사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억울한 얘기잖아요. 네. 현실을 직시하고 새로운 인연을 맞이할 딱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새로운 인연을 받아들이자. 네. 모든 사람 막지 말고 그렇죠. 가는 사람 잡지 말고 당당하게 그렇습니다. 네. 살아라. 좀 당당할 필요가 있다는 굳이 거기에 엉매여서 거기에 과거에 매이지 벌써 말아라. 인연이 끝난 거에 대해서 연연할 필요는 절에 없다는 있다 거예요. 보면 오는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가는 사람이 많을 때 마음 아파요. 그러니까 그게 참 잘 안 돼요. 여기까지. 아 예. 스님, 이거 불교 TV ARS 번호 알아요? 잘 모르는데요. 잘 모르면 안 돼. 이거 빨리 이거 불러봐요. 이거 눌러봐요. 060 060 800 800 700 매일 안 두지 모르라고. 알았어요. 한 장에 5,000원인 건 알죠? 네, 알겠습니다. 됐어요? 매일매일 네, 매일매일 누르세요. 만초 스님. 네. 스님이 오시고 나서 이 이제 해남사를 행복도량이라고 이름을 했잖아요. 여기는 오면 무조건 행복한 건가요? 사실은 부처님 도량, 해남사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부처님 도량은 다 행복한 곳이다 생각해요. 행복하려고 절에 오는 거죠. 네. 그래서 나는 지난번에 언젠가 왜 하림 스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행복이 뭐냐라는 대답으로 기분 좋은 것이 행복이다 라고 했던 거, 그거 들으면서 저거 평소 때 내가 주로 하는 얘기인데 이렇게 깜짝 놀랐었어요. 그래서 저는 뭐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손에 들려지는 무언가 또는 뭐 눈에 보여지는 무언가가 아니라 가슴에서 느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행복이 머리로 생각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가슴에서 느껴지는 것이기 때문에 행복해지려면 생각이 많은 자가 아니라 뭔가 이렇게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거든요. 그 느낌을 가지려면 지금 여기 있어야 하고, 그래서 지금 여기 있기 위한 가장 유용한 방법으로 미소선 얘기합니다. 매번 미소를 자각하고 있는 동안만큼은 우리는 과거에 있거나 미래에 있거나 하지 않고 지금 여기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이제 미소 자각을 뭐 아주 연불하듯이 중얼거립니다. 매번 미소 자각하시기 바랍니다. 미소가 자각되어야 당신은 행복해집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저한테 하는 얘기죠. 근데 이제 많은 절들이 절에 오면 행복도량인 것이 맞지만 행복도량이라고 말을 하는 데가 많지 않거든요. 거기다가 오면 연불하라, 뭐 절하라, 참선하라. 어찌 보면은 수행의 기본적인 것을 얘기할 뿐이지,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미소자각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절들이 함께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해남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많은 신도들의 행복을 위해서 구체적 어떤 신행과 수행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내가 제일 듣기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다른 절에 다니던 분들이나 또는 뭐 처음 절에 이제 오신 분들이 해남사는 좀 분위기가 다릅니다. 이 얘기를 제일 기분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제 절 하면 보통 너무 경건한 곳, 엄숙한 곳 이런 느낌이 좀 많잖아요. 근데 해남사는 그걸 원하지 않아요. 뭐 예를 들면 제가 언젠가 신도님들한테 했던 말 중에 절에 와서 너무 조용할 필요 없습니다. 어디선가 웃음소리가 들리면 절 안에 어디선가 행복한 이야기가 들려지고 있는가 보다라고 부러워해야지, 절에 와서 저렇게 시끄러워, 절에 와서 저렇게 웃고 난리야,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절에서는 좀 웃음소리도 많이 들리고 절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의 표정이 좀 행복해 보여야 나도 절에 다닐까 이런 생각이 들지, 너무 긴장돼 있거나 너무 엄숙하거나 경건한 것 이것만 가지고 도량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내가 만초 스님 별명을 잡초라고 하거든요.
잡초 스님. 1만 만자에 풀조자니까 수만 가지 풀을 다 모아놓으면 잡초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은 한자로 그냥 재미로 했는 말이 아니라 진짜 어찌 보면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자기에 대한 주장을 하지 않으면서도 모든 것을 다 끌어안고 이끌어가고 저 세상에 있는 그 풀들도 그 진짜 잡초들이 우리는 아무 역할이 없는 것 같이 생각을 하지만 진짜 이 세상을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만추 스님이야말로 이 세상 우리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위해서 진짜 필요한 스님이다 라고 칭찬을 해야죠. 아이고 뭐 오늘 저 해남사 내도량이라고 막 너무 띄우는 것 같은데 떨어질 게 걱정됩니다. 한국사는 가보면 잡초 많이 뽑고 있던데. 여기 잡초가 소중한 해남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그럴 때 뽑지 무슨 말까요? 생각하세요? 어쨌든 뭐 기분 좋은 것 중에 하나는 그 해남사의 신도님들의 표정은 매우 밝아요. 저는 뭐 다른 사찰을 이렇게 방문하면서도 그 사찰의 장엄함, 뭐 불사 이런 거 보기보다도 그 신도들의 표정을 먼저 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신도들 표정이 밝으면 아 주지 스님이 잘 가르치고 있구나. 신도들의 표정이 너무 막 긴장돼 있으면 아 여기 주지 스님 성깔 있나 보다. 뭐 이렇게 판단하죠. 저 두 절을 비교한 건가요? 아이고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뭐 산중불교 이러다가 이제는 도심포교라고 했을 때 사실은 이렇게 손가락으로 꽂을 수 있는 분들이 과연 스님들이 몇 분이나 될까 했을 때 이 부산 경남 쪽에서 정말 단연 이리자리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세본 스님께서 이 역할을 굉장히 잘하고 계시는데요. 그런 역할들이 우리 이 한국 불교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다. 네, 중요한 부분이다. 과찬을 손가락이 몇 개 안 되는 모양이에요. 네, 한 100 오늘 개는 그렇게 돼. 하고 싶습니다. 난 그 도심 사찰이 언젠가 편의점 같다 이렇게 표현했던 적도 네. 있어요. 이렇게 그 뭔가 구할 것이 있으면 가고 필요한 것이 없으면 안 가는 곳인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절에 오랫동안 다녀서 이렇게 내 집 같은 곳이라는 그런 느낌보다 뭔가 꾸준히 새로운 상품들, 그 신행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행 문화가 이렇게 만들어져 가고 개발되어지고 또 그래야만 이렇게 그 신도들이 불자들에게 찾아오지 뭔가 정체되어져 있으면 더 이상 구할 것이 없는 거지 이곳에서. 그래서 도심 사찰은 좀 편의점 같은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옛날에는 어쩌면 그냥 스님들을 바라보는 입장이었다면 지금은 스님들하고 소통하고 싶은 것이 지금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걸 잘 헤아려요. 어차피 이제 우리가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는 이 시간에 이제 그런 마음을 안고 또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서 편지를 한번 읽어보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어떤 소통을 원하는지 한번 누가 제가 뭐 하면 자꾸 목소리가 가끔 낮아져가지고 졸더라고요. 아니, 여기는 안 졸겠지만. 굉장히 좋은데. 아 그래? 편지 읽기에는. 그러면 용기를 내서 졸지 마세요. 우리가 위로와 격려를 하는 게 우리의 어떤 좋은 습관입니다. 여기 광주 원행덕님이라고 봉투에 적혀 있습니다. 글씨를 아주 잘 썼어요. 스님 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도 광주에 사는 원행덕이라고 합니다. 수요일마다 방송에서 스님들을 뵙는 것이 참 즐겁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런데 스님, 우리 팔 때문에 미안해요. 갑자기 팥이 왜 나오나 동지 생각이 나서 딸이구나. 딸 때문에 요즘 너무 속상해요. 우리 딸은 고등학생인데 스마트폰 중독에 빠진 것 같아요. 식구들이랑 밥을 먹으면서 보는 것은 물론이고 길을 걸어가면서도 스마트폰을 해요. 제가 너무 심한 것 같아서
지난번에 폰을 뺏었더니 너무 짜증을 내서 도로 줬어요. 딸은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고 제가 딸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젠 공부는 둘째치고 차에 부딪힐까 걱정입니다. 왜 그렇게 스마트폰에 집착하는 걸까요? 폰을 쓰면서 가족이랑 말도 잘 안 하는 딸이 자꾸만 현실에서 멀어질까 걱정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대답하세요. 병이 아닌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 저희가 잠깐 여기 촬영하면서 잠깐 쉬는 시간 보면은요, 제가 다 지켜봤습니다. 스님들 다 끝남과 동시에 스마트폰, 이렇게 폰을 다 들여다보고, 네, 예를 들어 그렇고, 여기 전철이나 그 버스 같은 데 올라타면은요, 전부 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 보면은 뭐 할까요? 다 열심히 들여다보고 습관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이제는 습관이면서 생활이 돼버렸죠. 네, 생활이 돼버려서 그거 안 하면은 정말 뭐 큰일 나는 것처럼. 그래서 저희 법회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한 번씩 하는데, 하루에 10분 아니 하루에 1시간이라도 휴대폰을 꺼두자. 꺼두고 그 시간만큼은 자기 자신에게로 한번 돌아가 보자. 이런 이야기를 제가 전달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아까 스님이 네. 우리가 쉬는 시간에 네. 뭐 폰을 본다고 하는데, 요즘은 사실 종무원들하고 소통을 그렇죠. 네. 스마트폰으로 해요. 스마트폰 가운데에서 스케줄 네. 공유하죠. 밴드를 통해 가지고 업무 분장, 그 점검,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뭐 애들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스님들의 문제가 돼버렸어요. 이건 사실. 전체의 문제죠. 네, 네. 사회가. 네. 그리고 같이 앉아 있으면 전부 폰을 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이 뭐 그 아이의 문제는 아닌데, 만약에 그 어머니도 이런 그 스마트폰에 한번 빠져본다면 이 얘기를 못할 입장이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거를 뭐 잘 됐다 못 됐다 어떻게 해야 된다 저떻게 해야 된다 하는 답을 하기 이전에, 우리 곁에 너무 가까이 와 있는 이 핸드폰의 이 문화를 사실 스님들조차도 고민하고 걱정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참 저도 뭐 스마트폰 중독이라는 소리를 들으면 나도 스스로에게 뭐 이렇게 물어보게 돼요. 아, 나도 중독인가? 언젠가 그 인터넷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루에 3시간 이상을 스마트폰을 본다고 해요. 근데 과연 나는 대략 그 하루에 몇 시간 정도를 보게 되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나 역시도 그렇게 작지 않아요. 때때로 이렇게 신도님들한테 문자 메시지도 이제 보내고 하면 이제 답신이 오고 해서 뭐 답신이 와도 보게 되고, 혹시 답신이 왔나 궁금해서 보게 되기도 하고, 또 그러다 보면 심지어는 잠자기 전에도 스마트폰을 한번 이렇게 검색하고 이렇게 잠을 자게 되는 그런 내 모습을 보면서, 아, 이제 그 스마트폰 나도 점점 중독이 돼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스마트폰이 우리 사회에 큰 문제다. 정말 필요해서 구입했지만 어쩌면 우리는 스마트폰이라는 감옥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이 생각이 들고요. 우리 스마트폰을 통해서 정말 뭐 중국이나 유럽에 있는 사람과도 바로 즉시적으로 통화가 가능하잖아요. 얼굴을 보고 상품을 검색하기도. 그러면서도 정작 이렇게 같이 있는 사람하고는 어떤 소통도 일어나지 않는 이런 단절이 저 스마트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겉핥기식 소통이지 어떤 감정적 소통이나 가슴의 소통은 일어나지 않는데, 그 이유가 바로 스마트폰이다 이 생각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질병도 생겨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쪽으로만 검색하다 보니까 뭐 어깨가 아프다든지 뒷목이 아프다든지 이런 신종 질병들이 스마트폰 질병이라 하더군요. 그런 병도 생겨나고 이러니까 조금은 우리가 이 어머니께서 걱정하시는 내용처럼 이 따님의 문제만은 사실 아니고 전체 사회적인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어깨 아플까 봐 양손으로. 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하게 이렇게 정의 내릴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도 다 소통하고 살았는데, 지금 과연 스마트폰이 있어야만 소통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좀 스마트폰의 어떤 문제가 사회적으로 좀 지나치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분명한 정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내가 이제 어떤 이런 똑같은 고민을 하는 분이 있어서 그분한테 그렇게 했어요. 아이에게만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는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스마트폰 사용 안 하기 이벤트를 벌여라. 무슨 내용이냐면 어느 날 한 달에 한 3번 정도 그 달력에다가 이렇게 도장을 찍어 놓고 무작위로 도장을 찍고 그 도장 찍힌 날은 무조건 가족들 모두가 스마트폰을 수거해서 봉함을 해라. 그래서 적어도 24시간까지는 가족들 모두의 스마트폰을 수거해서 봉함하고 그 다음날 열면 어쩌면 이것이 가족들한테는 좋은 이벤트가 되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일시적으로라도 스마트폰으로부터 좀 벗어나 볼 수 있는 아이디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행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되면 아버지는 핸드폰 2개 가지고 가다는 왜냐면 사업을 하고 사회활동을 해야 돼요. 사회활동에 하루를 뺀다? 이건 사회로부터 완전히 이거는 소통이 안 돼가지고는 안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이 제공하는 그 사회적 폐악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사업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언젠가 한 번은 가족들이 그런 반성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희들부터 한번 하루에 10분 정도 조금 꺼두는 거 필요하죠. 절에 이제 저녁에는 끄고 자고 싶은데 사실은 이제 절에 혹시 뭐 도둑이 들 수도 있고 또 이것 때문에 또 못 끄는 거예요. 어떡하죠? 그런 걱정도 다 버리고 오늘 밤은 끄고 자보겠습니다. 저도 9시만 되면 전화기를 좀 꺼두거든요. 네.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겨도 할 수 없죠. 뭐 어떡하겠습니까? 걱정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오히려 지금 그 학생이 상담을 받아야 될 문제가 아니라 우리 여기 앉아있는 우리 스님들이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고민해야 돼요. 이 사회를 함께 살아가는 이게 세상과 산 것 같아요. 네. 내가 보니까. 그런데 이 학생은 집 관리는 안 하는 것 같은데 좀 줄이지. 이제 사실은 뭐 이게 부처님도 중독된 삶을 살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불음주하라 또는 뭐 가무음곡에 중독되지 말아라 여러 가지 중독을 경계하시는 말씀 많이 하셨는데 최근 우리 사회에서 스마트폰은 정말 뭐 음주 또는 가무음곡 그 외의 중독보다도 더 심각한 전 사회적인 중독 현상이라서 심각하다고 할 수 있어요. 뭐 우리가 중독이 됐다는 것은 노예가 됐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스마트폰의 노예가 된 것 같아서 정말 사회적인 각성의 어떤 기회는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종교기관들이나 또 절이나 또 뭐 교회 등등에서도 이런 그 스마트폰에 빠진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뭔가 자꾸 갈망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갈망을 제어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종교기관을 통해서든 또는 사회기관을 통해서든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중도적인 삶을 말씀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적당할 때. 약속을 했지. 적당할 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네, 적당하게. 아주 약속해요. 뭐 이렇게 스마트폰으로부터 올해 약속. 이제 연말에 내년에는 스마트폰으로부터 벗어나겠다. 뭐 결의합시다. 네. 화이팅! 화이팅!